반갑습니다. 13주 차죠? 벌써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또 시험이기도 하고, 그죠?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방학이 시작되겠죠? 또 1학기도 벌써 끝나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심리 및 상담 9장 상담의 실제 원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리고 여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름 방학을 맞이할 거잖아요. 그죠? 자, 힘들지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즐겁게 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청소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전반기에서 후반기 모든 발달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중요한 상담은 진로 상담과 대인관계 상담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습득하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상담이라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 9장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청소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이론, 상담기법, 그리고 상담 기술을 설명하고 적용 가능한 상담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가족 상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복차를 살펴보면 가족 상담, 진로 상담, 대인관계 상담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상담을 필요로 하기도 하죠.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상담에 대한 이해와 가족 상담 이론에 대해서 또 배워보고 가족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진로 상담은 진로 상담의 이해나 진로 상담의 이론 부분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진로 상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상담에서는 대인관계 상담의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대인관계 상담 이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대인관계 상담에 대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9장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상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보다 밝고 건강한 개인과 가족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가족 상담은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 즉 체계로 가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 양상에 개입함으로 해서 구성원의 정상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상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 상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 중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되고 근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 증세를 갖고 있는 구성원이나 빈곤계층의 기본 욕구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왔는데 저 가족 상담은 정서적 역기능의 단위로 가족을 보는 경향이 높고 최근 우리나라 가족 경우에는 외적인 모습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지만 가족 의식이나 가족 관계 그리고 가족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확대가족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유지하고 있죠. 예전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을 통해서 그
구성원은 바뀔 수 있지만 가족이 바뀌지 않아서 문제를 다시 해결하다가도 가정으로 들어가면 다시 원점이고, 그래서 지금은 구성원의 한 사람의 문제만 가지고 그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상담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또 그것들이 시너지를 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형태는 살고 있지만 부부 모두 원가족과의 건강한 분리가 되지 않으면 늘 따로 살긴 하지만 같이 사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또 스트레스라든지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것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결혼을 해도 부모의 영향력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결혼해가 분가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봉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부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모두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는 아직까지 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가족이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 지향이 많죠. 그리고 가족 지향적 성향이 또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 근대 핵가족의 가족주의의 가족 공동이해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가족은 개인이 모여서 평등한 가족을 이루고 구성원들의 개인주의 성향보다는 공동체적 성향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한국 가족은 개인화가 진행되어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지만 개인주의보다는 가족 지향성이 강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강한 한국 가족의 볼 수 있겠죠.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서구의 가족처럼 평등한 물질적 가제 해결 기능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와 달리 정서적 가제 해결 기능도 강하게 작동되는 장점을 지닌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적인 가족 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보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서구적인 어떤 가족 형태로 만들어진 이론이더라도 우리 한국에 맞는 정서에 맞는 형태로 가족 상담을 진행해야지만이 적절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다 밝고 건강한 개인과 가족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 상담은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 즉 체계로 가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 양상에 개입함으로써 구성원의 정상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상담 방법이 가족 상담이다. 그리고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1차적인 환경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또 청소년기에는 중요한 것이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청소년들의 사춘기의 다양하고 급격한 신체 변화와 심리, 사회적 적응 등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족이고, 청소년들의 심리적 욕구나 충족, 안정화, 정서적 지지가 가족의 기능인 것도 알아둬야겠죠. 그리고 또한 가족은 청소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정서적 혼란으로 인해서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는 정서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서장애 초래를 인해서 학교 적응에 대한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대인 관계에서 부조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일탈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실례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혼한 부부들이 많아서 그 이혼한 부부들에 대한 부모의 문제를 고스란히 자녀들이 겪고 그 심리적인 이유기에 빠져있는 어떤 시기와
부모의 이혼이 맞물려지면 그 일탈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 또 성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가족의 응집력과 가족 적응성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요인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가족의 응집력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이나 그리고 가족의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8가지의 하위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응집력에 대한 하위 변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 하위 요인이 가족 외부 환경과의 하위 체계들 간의 경계나 지지가 이루어지는 대상과의 정도, 그리고 가족 공동 시간과 개인의 사적인 시간의 허용 정도, 그리고 가족의 공동 친구와 개인 사적 친구의 인정, 그리고 의사결정 유형, 가족 전체 오락 활동과 개인 활동 보장의 정도, 이러한 것들이 가족의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한 8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응집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정도를 따져보겠죠. 그리고 가족 응집성의 차원을 보면 연결이나 분리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응집이 지나치게 낮은 과잉 분리나 아니면 적당히 낮은 분리나 적당히 높은 연결, 응집이 지나치게 높은 밀착의 이런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가족의 적응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가족 자원과 가족 요구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가족 상담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순환 모델에서는 가족적 응성 혹은 응집력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가족 기능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는 곧 가족 구성원이나 개인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발휘되어지는 것처럼 응집력이나 적응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개인 또는 가족 모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의 강점과 잠재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족을 위한 접근으로는 가족 상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가족 상담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가족 상담 이론에 보앤의 다세대 가족 치료라는 게 있어요. 가족 상담의 목표는 자아분화죠. 건강한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사고로부터 감정을 분리할 수 있고 타인과 구별되는 확신과 신념이면서 자주성을 지닌 정도를 자아분화라고 합니다. 분화의 정도를 보면 분화의 지수는 0에서 25를 봤을 때 삶의 에너지가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충족에 따른 정서적 반응에 소모되고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분화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화지수 25에서 50. 대부분의 에너지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평가의 인정에 의존하는 거죠. 이것도 엄청 위험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50에서 75는 자의식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화지수 75에서 100은 높은 자아분화의 수준으로서 사고와 감정이 분리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고 거의 완전한 성숙 수준에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고 분화도는 낮다. 그리고 분화주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하고 사고와 감정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성과 성숙한 수준의 분화 정도를 알 수 있다라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hen의 다세대 가족치료에서는 치료 목표는 가족의 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 방법으로는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전체 가족의 배경을 이해하겠죠. 그리고 가족이 변화되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돕는 부분이 가족 구성원들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죠. 이게 상담자가 선택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끼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계획을 너무 이렇게 촘촘하거나 너무 상향되게 잡았을 때는 포기하기 쉬우니까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치료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상하고 연습해야죠. 이러한 것들이 할 수 있도록 치료자의 역할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각관계를 이용하기 상담자가 삼각관계에 개입해서 부모와 그리고 부모 자신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그리고 삼각관계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되죠. 보통 가족 구성원들은 연합을 잘 하는데 이 삼각구도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자녀와의 어떤 그 충돌이나 그리고 또 조력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또 엄마와 자녀의 그 연합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뭐 이렇게 등한시하고 소외시킨다면 또 그것 또한 아들과 아빠와의 갈등이나 부부의 갈등이 되겠죠. 이러한 갈등을 삼각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연합을 하면서 같은 편을 짜고 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니면 그 요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응집성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있는 그 자녀나 아니면 문제 있는 부모에 대해서 훨씬 더 소외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변화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그런 계획도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를 보면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사회 환경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고 있죠. 가족 구조 안에서 하위 체계인 배우자나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존재하는데 이때 경계선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가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이라 하면 명확한 경계선은 이상적인 경계로서 명확하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그러한 가족의 경계선은 건전한 가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경직된 경계선은 체제 간에 분리된 상황, 가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개개인으로 이렇게 연합체제나 아니면 우리가 그 가족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이게 이기적인 어떤 선이 쳐져 있으면 경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혼란한 경계선은 가족 체계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규칙이나 한계가 애매한 거죠. 밀착된 너무나 또 과도한 밀착이나 아니면 너무나 뭐 거리가 먼 이러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혼란한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고 자기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또 융합할 때는 융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조절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명확한 경계선이 되어지고 건강한 가족이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혼란이 올 때는 또 가족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니춘의 구조적 가족 치료를 보면 상담 목표는 잘못된 구조나 잘못된 구조라면 역기능적인 구조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구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능적 구조로 바꾸는 것이 구조적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재구조화를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재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담 기법을 보면 참여, 가족 구성원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족 구조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그다음 따라가기, 흉내내기.
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미러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흉내내면서 그 가족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실현하라고 해서 가족들에게 역기능적인 교류를 상담 장면에서 재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작용을 연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 실질적인 어떤 역할극을 하면서 보여주면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과 역기능적 구조에 도전하며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담을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민우춘의 구조적 가족 치료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또 좀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죠. 우리가 지금 청소년 상담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이 있다라는 개론 정도를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치료는 사티어의 경험주의 이론에서는 정상의 감소는 개인의 내면과 경험과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 간의 일관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거죠. 사티어는 경험을 위주로 가족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성장이 어렵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면 자기가 요구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타인에 대한 그 비난이라든지 탓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나 이런 역기능을 통해서 일관성이 왔다 갔다 하고 불균형을 이루면 성장이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 자체가 역기능적이다라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치료는 사티어는 자존감의 3대 요소로서 자기, 타인,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무시되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너무 타인 위주로 산다든지 아니면 상황에만 몰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에만 몰두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너무 자기를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너무 타인을 위해도 안 되고 타인을 또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상황에 의존해도 안 되고 상황을 또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보면 해유형의 의사소통 위로자, 순종적이면서 내적인 자아 개념이 약해서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내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의존해서 타인이 이러하는 것이 맞아라면 자기 생각을 뒤로 한 채 그 의견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비난형 요소 의사소통은 완고하고 독선적이고 명령적인 사람, 자신의 강함과 우월성을 가시하려고 하고 의도가 강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타인의 말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또 되겠죠. 초이성형의 의사소통은 대부분의 일에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따지는 사람이죠.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냉정하고 냉소적이면서 내적으로는 따뜻한 감정을 또 그리워하기도 하죠. 본인은 반대로 자꾸 계속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이성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성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또 비난이 크고 그래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상처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는 거죠. 미리 예방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산만형의 의사소통은 주의가 산만하고 대화에 초점이 없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를 꺼내버린다든지 그리고 타인도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고 죄송합니다. 다른 생각에 꽂혀 있다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사실 산만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들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율을 하고 잘 정리가 되어도 또 훨씬 더 좋은 상담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